사실 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도 처벌됐는데 이게 뭔가 줄어든다는 느낌보다는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느낌도 있어서 있고. 네.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N번방 사태 이후에 서울대 N번방도 있었고 L 사태도 있었고 유사한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한 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요? 반복된다? 네, 저희는 네. 워낙 여러 사건들을 같이 하는 경험자들이랑 이제 같이 사건 진행하면서 근데 모든 사건이 공론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 됐다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거는 가장 인상적인 건 아마 N번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해의 어떤 잔혹함과 그 가해자 처벌의 형량이 굉장히 컸었던 거, 되게 유례없는 사건이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모든 사건이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정도 되어야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놀라겠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는 계속 특히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는 맨날 고민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감각은 사실 가지기는 어렵기는 하죠. 맞아요. 네,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N번방이라는 명명이 되게 강력한데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 되게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텔레그램이 이용됐다 그러면 당연히 N번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가해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피해 경험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경험자들한테는 사건이 가해의 행위 양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자의 삶의 맥락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피해를 무엇이라고 감각하는지는 되게 무수한 양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형법으로 다 포착을 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찾고 찾아서 이제 명예훼손, 찾고 찾아가지고 이런 걸로 적용해보자, 이런 걸로 해보자.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그 경험자들이 바라는 어떤 정의라든지 경험자들의 피해를 포착하는 언어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창안했는가에 관해서는 좀 여전히 탐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어떤 교훈이었다는 것에서는 저는 N번방 사건이 남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아까 태희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고소각이라고 표현이 되는 어디까지 하면 잡혀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범죄라는 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디까지 하면 범죄가 되고 어디까지는 안전하다라는 지식이 형성된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모욕할 때 예컨대 어떤 커뮤니티에 게시글에 이제 누구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게시물에 댓글에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해라고 하면 이제 사실 그거는 그 게시물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댓글을 단 사람에게 욕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피해가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디까지 하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바랐던 거는 너무 큰 얘기긴 하지만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고 우리가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거를 바랬지만 사실 사람들이 되게 감각하는 거는 죄로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게 범죄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유산이 좀 남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태희 활동가님은
뭐가 잘못된? 뭐가 잘못됐고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뭐 이제 엠번방 사태 이후로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그런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전부터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런 범죄들은 계속해서 발생이 해왔었고 그것이 어떤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로 옮겨가고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 폐쇄되면 저기로 옮겨가고 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지금의 어떤 이 텔레그램 사태에서 뭐 어떤 거를 짚을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라기보다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참 우리가 이제 성평등 교육을 이제 잘 시키지 못한 책임, 뭐 이제 그 어떤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남성 문화를 방지한 책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대로 그 책임을 묻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자율 규제의 어떤 실패의 어떤 책임처럼 느껴져서 뭔가 하나를 찝기보다는 모든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참 문제다. 얽혀서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막 숨는 범죄에서 이제 조주빈이나 양진으로 호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기 가장 용이한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갈수록 사실은 그게 텔레그램의 CEO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CEO한테는 그럼 어떤 책임,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번 이제 잡혀갔다가 풀려났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방조의 책임만 있는 것일까? 그러면 방조의 책임일까? 그럼 그 기술을 만든 책임일까? 근데 사실 그 기술 자체 텔레그램의 이제 시작을 보면은 되게 반정부적인 어떤 맞아요. 그 이제 반정부하에서 이제 압박을 당하는 어떤 그 운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됐죠. 네, 그렇게 좀 시작하기도 했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 운동권들이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도 그때쯤 검열했었을 카톡이 때. 막 검열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운동권에 대한 어떤 압박들, 진보 운동에 대한 어떤 이제 탄압들 속에서 이제 발전한 기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쓰였을 때 텔레그램 폐쇄하라고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이제 참 고민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라는 생각을 이제 답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총체적인 거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엠번방이 다르고 이제 서울대 이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그 딥페이크 유통,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요게 특히 딥페이크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벌이 안 되는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영역들 중에서 뭐 이제 얼굴 사진만 나온다든가 요새 음란이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꼭 되게 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성적인 촬영물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범죄로 성립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뻔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폭력을 문제 삼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심지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 네, 이거는 그 목적이 되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성적인 촬영물이 아니어서 아마 지난 방송에서 아예가우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에 집착, 천착하는 것, 우리 헌법에서 뭔가 성폭력을 처벌하는 그 성이라는 말이 그 젠더를 기반으로 상상이 되기보다는 그냥 어떤 여성의 성적인 것. 근데 그것도
그 사실 성적인 건 이제 온몸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신체 부위로 치환이 되는 문제가 되게 크죠. 가슴과 성기, 엉덩이 혹은 그 요런 그 문제들이 그 성적 부위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 폭력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삶, 맥락 이런 걸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 부위, 성적이라고 느껴진 누구의 관점에서 성적일까요? 그 부위, 그 부위로 치환이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부위가 그 부위가 여전히 이제 재판부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는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판례에서는 이제 불법 촬영 자체보다 이게 유포됐을 때 훨씬 더 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근데 그것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보였는가가 이 사람에게 충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명예에 큰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조가 손상이 된 거죠. 성적 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였다니.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인 거거든요. 네. 이 부위로 치환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전히 그 성적 수치심 그리고 음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상상이 되느냐 했을 때 몸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한 부위 요렇게 요 구도 요 인식 요 구도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상상했을 때 뭐 노골적이지 않은 신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냥 뭐 뒷모습 정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레깅스 판결 같은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뭐가 성적인 다 가려져 있는데 판결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결국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 유죄로 판단이 됐었던 건 되게 중요한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특히 딥페이크는 너희 신체가 아니지 않냐, 얼굴과 이거 신체가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냐 가짜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문제가 됐고 이게 진짜여서 더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그럴 수는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조악해서 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게 어떤 경험자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신학 같은 어떤 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네, 진짜냐 가짜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 되게 좀 생각해볼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몸이 분절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너무 어쨌든 법적으로 좁아서 더 폭력이 더 아까 지난번에 불법 촬영 이런 단어로서 설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